그는 무능한 루저였지만 세계 최고의 보물 사냥꾼 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크라이는 자신이 태어난 평화로운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보물 창고를 털고 괴물과 싸우는 보물 사냥꾼이 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의 꿈이 그를 유명한 보물 사냥꾼이 되어 함께 영웅으로 존경받자는 맹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흘렀고 크라이는 수도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거대 클랜이 대규모 모집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크라이는 조용히 줄을 서고 루타라는 여자아이가 항상 혼자 다닌다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흰 늑대의 굴이라는 보물 창고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루타가 3레벨로 흰 늑대의 굴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스카페이스의 말에 그녀는 화를 내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크라이는 이런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뒤에 있는 벽에 몸을 숨기려고 애쓰는 동안 경비병이 루타와 스카페이스의 싸움을 말리러 옵니다. 곧 그들은 선술 집안으로 들어가고 크라이는 자신이 이런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해봤으니 루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파티에 대해 먼저 묻고 크라이는 그것은 7레벨 자격증을 가진 금발의 플레이보이 아크가 이끄는 이 클랜에서 가장 최고의 파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5명의 팀원들과 함께 7랭크 보물 창고를 클리어했습니다. 루타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아크의 파티 옆에 있는 빈자리에 대해 묻습니다. 크라이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스카페이스가 나타나 그녀에게 그 자리가 유명한 그리버스 당의 지도자가 앉는 자리라는 걸 모르냐고 묻는다. 그리버스 당은 첫 번째 스텝스 클랜을 창설한 당이다. 스카는 루타에게 이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주된 이유는 그리버스가 처음으로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화가 난 빨간 머리 소년이 행사 주최자에게 소리치며 그리버스 당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만 보러 여기 왔다고 한다. 티노라는 소녀가 나타나 소년을 혼내려 하고 앞서 나온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술집에 있던 사냥꾼들은 싸움을 보고 싶어하고 크라이는 루타에게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께 나가자고 말한다. 그동안 티노는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존재감을 느낀다. 그녀는 빨간 머리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크라이를 발견하고 빨간 머리 여자의 공격을 무시한 채 그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후 티노에게 땅에 쓰러집니다. 티노의 성격은 180도 바뀌어 더 이상 잔혹한 살인 기계가 아닌 크라이에게 푹 빠진 모습입니다. 그녀는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아트라는 금발 남자가 와서 크라이에게 늦었다고 말합니다. 클랜 마스터와 그리버들의 리더가 나타날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땅에 쓰러진 초라한 패배자가 강력한 클랜의 리더라는 사실에 모두들 어리둥절해하고 크라이는 그 자리에서 땅에 꺼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5년 전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버스 파티를 결성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급 던전에 가서 빠르게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친구들만 모든 일을 했고 크라이는 종종 어리숙하고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가 일부러 몬스터 유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력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곧 그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위해 파티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모였을 때 친구들은 마치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무시하듯 그를 무시하며 그들의 파티에는 리더가 없으니 그가 리더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는 자신의 사직이 승진으로 바뀐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곧 세계 최강의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아크와 티노가 옆에 앉아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크는 크라이가 지원자들과 어울리며 신분을 숨긴 채 그들을 평가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온 것이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저 늦잠을 자서 늦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자 아크는 그가 그들의 정당에 합류할 만한 사람을 찾았는지 묻는다. 크라이의 시선이 이전에 난폭한 빨간 머리 소년에게 향하고 그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길이라고 말하고 크라이는 아크의 파티가 그를 훈련시킨다면 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모든 것을 플롯 아머의 신에게 맡긴다.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다. 크라이는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시험하여 그들이 자신의 클랜에 합류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사냥꾼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선언하자 모두들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다.
크라이는 반지를 하나 벗어서 이걸 얻는 사람에게 아크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반지를 군중에게 던지고 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티노가 재빨리 움직여 굵은 허벅지로 찬 발차기로 그를 그림자 세계로 보낸다. 반지는 그의 손에서 날아가 땅바닥을 굴러가고 선술집에 있던 모든 사냥꾼들이 미친 개처럼 그것을 쫓기 시작한다. 크라이는 그 반지 또한 귀중한 아이템이라서 잡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모두에게 행운을 빌고 루타와 스카에게 나중에 보자고 말합니다. 다음 날 크라이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그의 비서 에바는 어제 그의 작은 도전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불평하고 보물 사냥꾼 협회에서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크라이는 아크를 대신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크는 도시에 없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그 앞에서 굽히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르크 회장은 그의 사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크라이에게 사냥꾼들이 지루하거나 극도로 어려워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임무가 적힌 책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쉬운 임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책을 대충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3레벨 금고에 있는 사냥꾼 구출 임무를 찾자마자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임무라는 것을 모른 채 받아들입니다. 크라이가 클랜 사무실에 도착하자 어제 딴 반지를 보여주려는 티노를 만납니다. 그러고는 지금 시간이 되냐고 묻고 티노는 주인과 더 가까워질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저 수장에게서 받은 임무를 그녀에게 시키려는 것입니다.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듯 티노는 방에서 사라지지만 크라이는 그녀를 추적하고 묶는 유물을 사용합니다. 구출 임무는 늑대 굴에 있고 크라이는 티노와 함께 누구를 보낼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타, 티노, 스카, 길과 함께 파티를 결성하여 이 임무를 맡게 됩니다. 6년 전 그의 파티가 보물 사냥꾼 협회에 등록하러 갔을 때 루크라는 붉은 머리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 햇볕에 그을린 리즈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이 최고의 도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크라이는 너무 부끄러워주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접수원에게 가서 파티 서류를 작성했고 접수원은 그에게 파티 이름과 상징을 고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미리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크라이는 일부러 그리버즈라는 촌스러운 이름과 서투르게 그린 해골을 상징으로 선택하여 그들이 자신을 리더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두들 그 이름과 상징이 형편없다고 했지만 그는 파티 이름이 다른 걸로는 보물 사냥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친구들은 바로 태도를 바꿨죠. 그들은 크라이의 장면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했고 자신들이 그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늦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불쌍한 크라이는 이제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그리버스 파티가 결성되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크라이는 자신이 그리버스의 리더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3명의 보물 사냥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말 1000개의 계략이라는 별명을 가진 8레벨 사냥꾼인지 의심하며 티노는 그를 두둔하며 모두에게 크라이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크라이는 그들을 겁주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빨간 머리길은 그가 진짜로 보이기에는 너무 약해 보인다고 분명히 말한다. 크라이는 이를 무시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티노가 3레벨 보물 창고를 탐험하는 것을 돕겠는지 묻는다. 길은 크라이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카는 그에게 8레벨 사냥꾼에게 존중을 보이라고 하면서 그와 싸움을 시작한다.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크라이는 길을 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지만 길은 갑자기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자신이 지면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팀의 리더이자 그의 대표인 티노와 싸우라고 말한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훈련장으로 간다. 길은 크라이에게 소녀를 쓰러뜨리면 자신과 싸우겠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티노가 자신과 같은 사급 사냥꾼임을 지적한다. 티노는 무기를 버리며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길도 칼을 버린다. 길이 반응할 틈도 없이 티노가 길에게 달려든다. 길은 첫 공격을 피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발차기로 이어지는 함정이었고 길은 벽에 내동댕이 쳐진다. 티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지만 길은 일어서서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티노는 목에 일격을 가해 길을 기절시킨다. 티노는 즉시 크라이에게 칭찬을 구하며 그의 덕분에 이렇게 강해졌다고 말한다. 격려의 말을 듣기 위해 그의 곁으로 가는 동안 길은 바닥에 누워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가장 강한 아이였고 최강의 검객이 되는 것을 꿈꿨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보물 사냥꾼이 되었지만 곧 파티원들보다 너무 강해져서 이곳으로 오기로 결심했다. 그 후 크라이는 그에게 실력 차이 때문에 예전 파티를 나왔냐고 물었다. 충격을 받은 길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묻고
크라이는 자신도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자신과 달리 그들의 파티는 함께 강해졌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은 친구들 덕분이었다는 중요한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크라이가 발로 검을 건드리자 온몸에 불꽃이 휩싸입니다. 길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의 화염을 다루지 못했기에 어리둥절해하지만 크라이는 검조차 들지 않고도 저 정도를 해내니 결국 그의 엄청난 힘을 인정합니다. 그 후 크라이는 임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백색 늑대의 굴리라는 보물 창고에서 사냥꾼들을 구출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마주칠 몬스터는 과거 그 굴에 살았던 은빛 늑대들의 유령들입니다. 나중에 에바 비서는 크라이에게 티노와 다른 이들을 위험한 보물 창고에 보낸 것을 나무라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겨우 3레벨 던전이라며 무시합니다. 크라이는 그 검이 보물 유물이라고 말하며 길이 아무것도 몰라도 사용하기 쉬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갑자기 유물 오타쿠가 되어 보물 창고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놀랍다며 모두 모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길의 검을 상상하며 그에게서 사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브가 이미 유물이 너무 많다고 꾸중하자 그는 유물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질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유물을 충전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길드의 마법사에게 갑니다. 마법사가 유물을 충전하는 동안 마법사와 그녀의 파트너는 크라이에게 백색 늑대 굴 근처에서 3레벨 경비병이 있는 대상을 몰살한 유령 늑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최근 금고 안의 몬스터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5레벨 보물 사냥꾼 팀까지 실종됐대. 크라이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즉시 임무 정보 페이지를 꺼낸다. 임무를 수락할 때 구출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과 레벨을 확인하지 않았던 그는 모두 5레벨이라는 것을 보고 티노와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겁에 질린다. 그 사실을 다른 두 사람에게 말하자 그들 역시 놀라지만 크라이가 잠재력 있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하며 즉시 방을 나선다. 한편 티노 일행은 보물 금고 근처에 있으며 분위기가 점점 섬뜩해지기 시작한다. 크라이가 자신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크라이가 자신만 아는 계획된 이유로 이 파티를 꾸렸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을 위로한다. 갑자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강력한 늑대 몬스터의 공격을 받는다. 티노는 이곳의 몬스터들이 이렇게 높은 레벨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공포에 질리지만 주인이 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다. 크라이의 사무실에서 그는 티노와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직접 그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그는 책장에서 책을 빼내 비밀방을 드러내는데 그곳에는 그의 모든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결국 그의 시선은 특별한 유물이 들어있는 작은 금고로 향한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방에서 나오자 에바는 그를 도둑으로 오해할 뻔했다. 그가 자신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그의 목에 금지된 유물을 발견하지만 크라이는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숨긴다. 그러고는 창가로 가서 에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망토의 힘을 활성화시켜 밤하늘을 가르는 박쥐처럼 날아오르지만 그것이 조종장치도 브레이크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동굴로 돌아온 티노 일행은 어떻게든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몬스터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전투 중에 길은 크라이가 시범을 보일 때 자신의 검에서 에너지를 방출한 후 자신의 검에 있던 만화가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카르 또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루타는 겨우 한 마리의 몬스터를 처치했을 뿐인데도 숨을 헐떡인다. 스카는 적절한 인원이나 레벨이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그들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고 그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며 계획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는 길에 검이 방전된 것도 크라이의 큰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합니다. 크라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곧 늑대 몬스터들이 총과 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실제 던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모두 바위 뒤에 숨어 계획을 논의합니다. 모두 공개적으로 대치하는 것을 피하고 먼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합니다. 길은 다른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개들을 유인하는 영웅적인 자원봉사를 합니다. 티노는 길이 뭔가 재밌는 짓을 하려 한다면 늑대들이 길을 덮칠 거라고 말하며 길이 토스터만큼이나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길은 자신이 여전히 전설적인 검을 가지고 있으며 만화가 없더라도 여전히 무서운 무기라고 주장하지만 그룹의 리더인 티노는 이를 거부합니다. 대신 티노는 자신과 루타가 유인하는 동안 길과 스카는 몬스터들을 뒤에서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한계를 넘어선 노력으로 그들은 꽤 잘 해내고 심지어 4마리의 늑대 몬스터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꽤 놀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동굴에서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자 파티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티노는 잠시 물러나 임시 파티원들을 관찰하며 숫자는 적지만 각자 클래스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몇몇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파악한다. 한편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바보 같은 놈은 크라이에게 아첨하며 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이 던전으로 그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몬스터와 싸우는 와중에 그는 자신이 예전에 팀원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며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난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 때문에 팀을 나왔지만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따라오려고 애썼던 그들의 감정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짐승과 싸우던 중 스카르가 다시 균형을 잡고 몬스터를 밀쳐내자 길이 몬스터의 가슴에 강력한 배기를 날려 즉시 처치한다. 드디어 팀원들이 완전 바보가 아닌 파티에서 싸우는 게 얼마나 멋진지 깨닫고 다음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동굴들을 지나가려던 티노가 누군가의 기척을 느낀다며 멈춰 섭니다. 스카는 동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부상당한 파티원들을 구출하기 전에 보스 몬스터와 싸우도록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안전한 임무만 수행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스카에게 공감을 얻는데 그는 4레벨 모험가가 된 후 고레벨 던전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열정과 야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티노는 크라이가 그를 한눈에 간파하고 그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파티에 배치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팀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모두 이유가 있어서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신이자 모든 것을 계산하는 정교한 계획자이며 그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임무로 무작위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크라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가기 시작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는 던전으로 들어가면서 핀볼처럼 튕겨나가게 되고 티노와 그녀의 파티는 마침내 거대한 보스 몬스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스카어는 보스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곧 몬스터는 도끼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공격을 피하며 달려다닙니다. 티노는 괴물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처치할 기회를 얻으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보스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머리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길에게 다음 공격을 막고 자신은 치명타를 노리겠다고 말하고 길은 주저없이 그 계획에 동의한다. 괴물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다시 전투를 준비한다. 길은 그의 검으로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고 스카는 뒤에서 공격하지만 얼굴에 세게 맞고 만다. 티노는 괴물의 공격을 피해가며 빠르게 괴물 쪽으로 달려가고 괴물은 다시 스카를 공격하려 하다가 그의 검을 부러뜨린다. 티노가 괴물의 도끼 위로 뛰어올라 얼굴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괴물은 스카를 죽였을 것이다. 그녀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지만 불행히도 짐승이 훨씬 더 빨랐고 그녀의 다리를 찢어발겼다. 그녀는 너무 많은 진격의 거인을 봤는지 괴물의 목덜미를 찌르며 반격했다. 그 계획은 성공했고 괴물은 사라졌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체력 회복 무약을 꺼냈다. 길과 스카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티노에게 다가갔다. 티노는 스카에게 검을 건네주며 잠시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창을 피했다. 보스는 이미 죽었기에 모두들 엄청나게 놀랐다. 하지만 곧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든 4마리의 보스 몬스터가 더 나타났다. 이번에는 티노조차 크라이가 조금 과했다고 느꼈어요. 보스 하나면 충분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티노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일어나 근처 좁은 동굴로 재빨리 들어갈 계획을 세워요. 짐승들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요. 하지만 괴물 중 하나가 즉시 입구를 막아 그들의 탈출을 막아요. 스카와 길이 모두 나서서 여자애들이 동굴을 통해 재빨리 도망칠 동안 자신들이 미끼가 되겠다고 말해요. 루타가 항의하려 하지만 스카는 누구든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오늘은 그들 중 일부가 살아남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반면 티노는 누구도 희생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크라이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해요. 갑자기 그녀는 크라이가 준 마법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요.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을 돕도록 말하고 세 사람은 곧바로 몬스터를 연달아 공격합니다. 티노는 적에게 공격하는 공기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반지를 사용하여 충전한 후 몬스터의 눈에 발사합니다. 보스 몬스터가 몸부림치기 시작하자 길은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날아가 버리고 티노가 도우려 할 때쯤 이미 모든 몬스터들이 그를 덮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크라이가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 몬스터를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티노는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스카는 이 짐승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몬스터 중 하나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크라이의 보호 유물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라이는 마법 반지를 사용하여 괴물에게 재빨리 마법 공격을 날립니다. 공격은 괴물을 다시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재빨리 연막탄을 꺼내 모두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그 덕분에 모두 무사히 탈출합니다. 그 후 크라이는 티노의 다리를 재빨리 치료해주고 앞으로의 모험에 대해 자신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모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누군가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주기를 바라지만 파티원들은 모두 그가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중 길이 크라이에게 출구를 향해 가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크라이는 조용히 있지만 티노가 먼저 말합니다. 크라이가 이미 동굴 구조를 다 알고 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 다른 계획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라이는 속으로 울면서 티노가 자신이 그들을 여기로 보낸 것에 화가 나서 일부러 돕지 않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나머지 파티원들이 멈춰서서 크라이에게 어떻게 그들이 여기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묻자 계속 걷기로 합니다. 티노는 크라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흥분하며 말하고 모두 동굴 안으로 달려가 보물창고에서 길을 잃은 부상당한 파티원들을 발견합니다. 크라이는 우연히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로드라는 이름의 부상당한 파티의 리더가 도움에 감사를 표하지만 티노는 그에게 크라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크라이가 그들을 여기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크라이는 즉시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의 파티원들은 그가 단지 겸손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타는 가지고 있던 약을 그들에게 주지만 양이 부족하고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여전히 너무 약하다. 다행히 크라이는 무한 초콜릿 가방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에게 초콜릿을 나눠준다. 스카르는 로드에게 말을 걸며 5레벨 파티가 이 동굴에서 고전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고 길조차도 늑대 몬스터들이 확실히 강했지만 완전 편제된 5레벨 파티를 괴멸시킬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로드는 그 말에 놀란 듯하며 그들은 늑대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늑대들에게 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알고 보니 완전한 시그마급 유령 몬스터가 혼자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그 유령은 늑대 보스들까지도 제압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특별한 몬스터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유령은 검성보다도 더 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황궁의 모든 이들이 검성이 현재 최강의 검객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크라이는 스니커즈를 우물거리며 먹었다. 그가 검성이 어린 시절 친구 루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루크가 이미 오래전에 괴물을 죽였을 텐데 이 유령이 소문만큼 강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미나미 나크가 이 임무를 맡기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동굴 안의 모든 사람들이 즉시 크라이에게 더 많은 지시를 구했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을 속이기로 결심하고 티노에게 이 파티의 리더가 되었으니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티노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리더로 만들었다. 티노는 크라이가 자신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동굴 미궁을 걷기 시작하고 곧 저 멀리 동굴 출구가 보인다. 하지만 그 때문에 유령이 나타날까 봐 더욱 불안해진다. 하지만 로드는 티노에게 자신이 방패가 되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티노는 크라이가 함께 있으니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 갑자기 늑대 우두머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소리에 모두 긴장한다. 티노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크라이도 그 기운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티노를 감싼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 중 여러 유물들, 특히 목숨을 추가로 주는 유물을 떠올린다. 현재 그는 5개의 목숨이 남았다. 6번째 공격을 받으면 죽는다는 뜻이다. 마침내 치명적인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칼을 뽑아든 채 그들 쪽으로 걸어온다. 모두들 겁에 질린다. 설상가상으로 유령 뒤에서 2번째 인물이 나타나는데 용감한 티노에게조차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다. 티노는 떨며 크라이 뒤에 숨고 그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2번째 인물을 알아보고는 놀라움 대신 의아함을 느낀다. 그녀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단 한마디도 없이 수수께끼의 인물은 호날두가 되어 유령을 벽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차버립니다.
가면을 쓴 여자가 크라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고 가면을 벗자 놀랍게도 장성한 리즈였습니다. 어린 멤버들은 인간이 저렇게 강할 수 있다며 놀라워하지만 리즈는 그들이 그리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몬스터 헌터라고 하는 게 화가 납니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그를 만나러 도시까지 왔지만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가 파티를 돕기 위해 동굴에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제자와 이야기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말하고 크라이 뒤에 숨어있던 티노에게로 바로 다가갑니다. 리즈는 불쌍한 티노를 깎아내리며 티노가 이렇게 무능해서 혼자서도 이 바보 같은 동굴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크라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은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강한 발차기에 벽으로 날아간다. 리즈는 티노를 계속 나무라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지만 리즈는 멈출 생각이 없고 크라이는 티노가 넷이서 기어다니며 리즈의 실패를 사과할 때까지 너무 겁이 많아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개입하여 리즈에게 티노가 퀘스트에서 훌륭한 일을 했고 그것은 모두 리즈의 훌륭한 훈련 덕분이라고 말한다. 리즈는 즉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잘했는지 묻는 귀여운 소녀가 된다. 갑자기 그들은 유령이 벽에서 다시 나타났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미니건을 든 미국의 거대한 늑대 보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리즈를 화나게 하고 늑대가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마스크를 쓴다. 그녀는 너무 빨라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총알을 가볍게 잡아냅니다. 그러고는 짐승에게 뛰어올라 단 한 방의 발차기로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괴물 같은 여자는 공격하려는 팬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맨손으로 검을 잡고 공중에서 팬텀의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바닥에 내리칩니다. 불쌍한 티노는 울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리즈에게 험하게 다뤄지는 것을 원치 않아 개입하지 않습니다. 팬텀은 리즈가 머리를 관통하는 주먹을 맞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침내 리즈는 조금 진정하고 크라이를 껴안으며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무사히 탈출하고 다음 날 아침 길은 훈련장으로 돌아와 티노에게 마법검을 건네줍니다. 자신은 다시 처음부터 훈련하여 언젠가 리즈만큼 강해지고 싶다며 크라이에게 검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티노는 그리버들이 쓰는 이상한 가면에 대해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크라이가 그 가면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어느 날 크라이는 목에 건 캡슐 안에 있어야 할 슬라임을 찾기 시작합니다. 1년 전 그의 부족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연금술사에게서 받았는데 그 연금술사는 종종 완성품을 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대부분 위험한 물건들이었고 만약 그가 슬라임을 부주의하게 다뤄서 풀어놓으면 수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크라이는 더 생각하면 남은 두뇌 세포 2개가 과열되어 폭발할 것 같아 슬라임은 애초에 캡슐에 없었고 괜히 걱정했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길드 건물로 가서 그의 비서 에바는 보물 사냥꾼 협회에서 백색 늑대의 둥지에 대한 보고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티노가 팀장이었으니 티노에게 보고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에바는 티노가 지금 리즈와 훈련 중이라고 알려주고 그는 즉시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고는 에바에게 수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묻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티노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에바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데 에바는 크라이가 예측할 때마다 정확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본을 걱정하고 있으니 곧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크라이는 훈련장에 도착하여 문 밖에 모여있는 많은 짜증난 사냥꾼들을 발견합니다. 스벤이라는 6레벨 사냥꾼이 크라이에게 리즈를 제압하라고 말합니다. 그만이 그녀 같은 짐승을 길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습해야 하지만 스벤은 훈련이 계속되면 티노가 죽을까 봐 더 걱정합니다. 크라이는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넘기지만 훈련장 문이 열리자 리즈가 티노를 위협적으로 압박하며 심하게 모욕하고 일으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을 발견한다. 티노가 일어나지 않자 폭력에 미쳐있는 리즈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끝장낼 결심을 한다. 다행히 크라이가 공격하기 전에 그녀를 막고 리즈는 그를 소름 끼치게 쳐다보며 정말로 자신을 막는 거냐고 묻는다. 크라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하고 티노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오늘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리즈는 재빨리 평소의 쾌활한 모습으로 돌아와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티노를 쉬게 해주겠다고 크라이에게 말하지만 갑자기 티노가 리즈의 다리를 잡는다.
티노는 크라이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모든 힘을 다해 일어나 리즈에게 더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리즈는 이 소식에 흥분하고 두 소녀가 2라운드를 준비하는 동안 크라이는 여기 남으면 죽을 걸 알기에 훈련장을 떠납니다. 밖에서 스벤은 이것이 티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크라이의 큰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 크라이는 그가 원하는 대로 믿게 내버려둡니다. 그 후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고 스벤은 흰 늑대 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유령들이 여전히 북쪽 길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크라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분명히 크라이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크라이는 아크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크는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플롯 아머를 제외하고는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그는 그 사건을 스벤과 그의 팀에게 떠넘기기로 합니다. 그는 그들을 헌터 협회에 보내 가크를 만나게 하고 스벤에게는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크라이가 빠른 문제 해결 능력에 감동받아 기쁘게 떠나지만 스벤의 부하 중 한 명은 그에게 감동하지 않는다. 그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크라이가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스벤은 그에게 크라이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녀석은 진정한 괴물이라고 한다. 한편 헌터 협회의 가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백백의 은신처는 모든 것이 같아 보이지만 크라이가 반드시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가 이유 없이 그곳에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하 연구실에서 한노 마법사는 최근 사건에 크라이가 연루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조작하여 인공적으로 보물 창고를 만들려는 연구를 하는 아카식 타워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다. 그 노 마법사가 이 계획의 배후이자 백색 늑대의 굴에서 팬텀의 변이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는 크라이처럼 고레벨 헌터가 보물 창고에 들어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노 마법사는 그를 위험인물로 간주하며 경비 책임자가 현재 외출 중이라 그와 싸울 수 없으니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연구를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크라이는 거대한 검은 슬라임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악몽을 꾼다. 타는 도시의 열기가 너무 생생해서 그는 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그 열기의 원인은 그의 침대에 몰래 들어온 리즈였습니다. 크라이에게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었고 이미 경험해봤기에 리즈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리즈는 그에게 오늘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일과 훈련을 쉬는 날이니 데이트를 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라이는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리즈의 계획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드 건물에 도착하자 크라이가 계속 핑계를 대자 찾아온 가크를 보고 놀랍니다. 가크는 크라이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리즈는 가크에게 그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크라이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르크는 이에 격분하여 중요 임무를 미완료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녀는 발디에게 데이트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고 크라이는 에미넴과 고든 램지의 디스 배틀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욕설 배틀은 실제 싸움으로 변하고 크라이는 가르크의 조수에게 최소한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요청한다. 그는 백색 늑대의 굴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조수에게 자신이 보았을 때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곧 실수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음을 깨닫는다. 조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부족은 협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상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취한다. 그가 앞으로 아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아크가 그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층에서는 리즈와 가크가 여전히 싸우고 있고 리셉션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민첩한 리즈는 힘에서는 비슷하지만 가크보다 계속 우위를 점합니다. 리즈는 가크를 놀리며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뚝뚝 소리가 날 거라고 말합니다. 리즈의 모욕에 격분한 가크는 전력을 다하지만 리즈는 가크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계속 압박합니다. 바로 그때 크라이가 내려와 둘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합니다. 가크가 물러날 기세가 없지만 리즈는 즉시 크라이의 곁으로 달려가 그에게 매달리며 지금 바로 데이트를 재개하자고 말한다.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크라이와 리즈는 놀이를 하러 나간다. 그는 그녀에게 레벨 8 보물 창고에 대해 물어보고 리즈는 그곳이 정말 재미있었고 그곳의 몬스터들이 최고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후 지루해져서 그를 보러 돌아왔다. 그의 생각은 다시 사라진 슬라임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정말로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지 궁금해한다. 리즈는 그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묻고 그는 만약 나라가 파괴된다면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주저없이 그녀는 열대 섬으로 도망가서 오랫동안 휴가를 즐기겠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녀의 긍정적이고 태평한 태도에 놀라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리즈는 그에게 가방을 주고 길을 가는 낯선 남자를 제압하러 간다. 크라이는 당황하며 그녀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고 그녀는 그 남자가 그들을 미행했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녀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하며 그 남자를 놓아주라고 한다. 그 남자는 크라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고 리즈는 이것이 그 남자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다고 말한 뒤 그가 왜 그 남자를 놓아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다음 날 크라이와 리즈는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리즈는 여전히 이것이 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는 그것이 데이트가 아니며 자신은 업무로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에바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빈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지만 실종된 슬라임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덤으로 근처에 새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고 크라이는 임무를 최소한으로만 수행한 후 거기에 들르려고 합니다. 그는 리즈에게 먼저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러보자고 말하고 리즈는 정말 기뻐하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리즈가 지난번에 잡았던 바로 그 남자지만 크라이가 그를 풀어줬다. 그는 크라이가 고의로 그를 도망치게 했을까 봐 두려워하며 이제 그를 잡으러 왔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카식 타워의 연구기지 중 하나의 위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가게 문을 즉시 닫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소피아라는 빨간 머리 여자가 들어온다. 그 남자는 이제 소피아가 그들의 조직에서 모든 방위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문 밖에서 리즈는 조급해져 문을 날려버리려 하지만 크라이가 멈추게 하며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마지못해 그의 말을 따르고 가짜 가게 주인의 안도감 속에 그들은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크라이는 리즈에게 연금술사 시트리가 8레벨 보물 창고에서 언제 돌아올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리즈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크라이는 그녀의 슬라임이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에바가 사무실에 와서 그에게 사냥꾼 협회가 백색 늑대의 굴을 조사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물 전문가까지 파견했습니다. 크라이는 큰일인 것 같지만 자신은 거기에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게 주인은 아카식 타워 본부에 도착하여 크라이가 자신을 찾았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크라이가 완벽한 변장을 간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그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크라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몸을 떨고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크라이와 그의 일족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그녀는 적이 8레벨이지만 승산이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이 크라이의 클랜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노 마법사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영원히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다음 날 퍼스트 스텝스 클랜의 건물은 모험가들로 가득 차 있다. 티노가 건물에 들어서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한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이 백설왕의 둥지를 조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고 티노는 이 정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크라이가 먼저 아크를 그곳에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티노는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레벨 7 헌터인 아크를 레벨 3 보물 금고에 보낸다는 것은 이 문제가 아무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협회와 그들의 일족이 그걸 메우기 위해 많은 보물 사냥꾼들을 모았습니다. 곧 크라이와 이바도 그곳에 오고 크라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파티를 위해 모인 거냐고 묻습니다. 이바는 그들이 백색 늑대의 굴을 조사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크라이가 아크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의 대체 인력이 될 수 있는 병력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크라이는 충격을 받는데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인 아크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사냥꾼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이분은 모두를 진정시키며 크라이가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는 그들에게 임무의 어려움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크라이는 이브에게 사냥꾼들의 보상에 대해 묻고
가르크 대장이 모두에게 제대로 지불되도록 추가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크라이는 사냥꾼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함께 금고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바로 그때 리즈가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을 너무 약하고 도전을 극복할 배짱조차 없는 겁쟁이들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크라이 곁으로 뛰어올라가 그 임무를 자신이 맡겠다며 티노만 함께 가면 된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티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며 즉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는 여기 있는 모두가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에바는 그에게 그룹을 지휘하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다른 사람들은 족장이 함께 가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안도한다. 크라이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단순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이미 백색 늑대의 굴에 있는 스벤이 지휘를 맡는다. 모두가 떠나기 전에 크라이는 한 명에게 금고에 슬라임 몬스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보물 사냥꾼 팀은 보물 금고로 향하지만 그곳이 아카식 타워의 본거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크라이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냥꾼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을 때 소피아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냥꾼들을 공격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사냥꾼들과 싸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직 그리버즈 파티 전체만이 이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 근처에는 크라이, 리즈, 연금술사 시트리만 있으며 그녀는 이미 크라이와 리즈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트리는 그녀가 확실한 전략이 없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소피아는 시트리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녀를 직접 처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시트리가 그들의 주인의 새로운 보물 금고를 만들려는 이론을 알게 되었고 그녀도 그 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그녀가 그렇게 하게 둘 수 없다고 말하며 마법사에게 모든 화력을 동원해 그녀를 막을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합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허락을 주고 이번 전투에서 그녀를 그들의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지만 그의 부하 둘은 그 일에 별로 기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들 위해서 스벤과 그의 일행은 특별히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크라이가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곳에 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벤은 전화를 받고 동료에게 비상 호루라기를 불어서 다른 보물 사냥꾼들에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스벤은 크라이의 메시지를 전하며 슬라임 괴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분노하는데 현장에 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합니다. 스벤은 그들에게 크라이의 판단을 믿으라고 말한 뒤 한때 모든 사람을 꽃놀이 파티에 초대하고 무기를 가져오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크라이가 건배를 하자 그의 뒤에 보물 창고가 나타났고 모두 그가 이것을 예측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냥꾼들은 이에 놀라고 스벤은 다시 한번 크라이가 주는 정보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말한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와 리즈는 자신도 일을 하고 싶다며 그의 앞에서 자신의 싸움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조른다. 크라이는 이미 그녀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사냥꾼들이 백색 늑대 굴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에 얼굴을 비출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연금술사 시트리가 와서 곧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영리한 조직을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왔다고 크라이에게 말한다. 크라이가 아카식 타워에 대한 시트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즉시 리즈와 티노를 사무실에서 쫓아낸다.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가크가 전투 갑옷을 입고 보물 창고로 들어가 자신의 영광의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한다. 그의 조수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근육을 찢고 허리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시트리가 그를 찾아와 그들의 진정한 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시트리가 그들의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생각한다. 시트리는 항상 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친구들을 돕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했다. 그때 크라이가 그녀에게 연금술사가 되라는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었어.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자신이 만든 슬라임이 주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실패한 프로토타입이야. 그래도 그녀는 그것이 결코 자신이나 크라이를 목표로 삼지 않도록 확실히 했어. 그런데 크라이는 나머지 도시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해. 그는 시트리에게 슬라임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슬라임이 캡슐에서 나와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크라이는 그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하며 시트리는 도망친 슬라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색 늑대들의 소굴에서 스벤은 증원군에게서 크라이가 당분간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리즈도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벤은 제멋대로인 리즈를 여기에 보내지 않아서 은근히 안도하며 모든 보물 사냥꾼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슬라임과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모든 사냥꾼들은 아이들도 슬라임을 이길 수 있다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스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고 크라이가 더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다. 그때 아주 못생긴 사냥꾼 하나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약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금고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한다. 모두 그를 비웃고 스벤은 그가 괴물들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어도 좋다며 그의 죽음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못생긴 바보는 그들을 겁쟁이라며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빨간 머리의 그녀는 아카시크 타워의 방어 책임자 소피아와 매우 닮았지만 자신은 크라이의 클랜에 속한 연금술사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시트리와 함께 슬라임 연구를 했다고 말하며 어떤 강력한 슬라임이든 죽일 수 있는 약병을 보여줍니다. 그 후 스벤은 보물 사냥꾼들을 격려하며 영광을 목표로 하되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평범한 것보다 약간 강한 늑대 유령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스벤은 크라이가 이번에는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징그럽고 싫은 놈이 나타나서 여기 사람들이 슬라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임무는 이미 끝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숲으로 가서 나무에 물을 주며 명령만 내리고 현장에 나서지 않는 크라이를 욕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간다. 두 명의 남자와 거대한 사슬에 묶인 늑대 짐승을 보고 경악한다. 그 남자들은 아카식 타워 소속이며 헐크의 정액을 늑대에게 주입하여 초강력으로 만들어 사냥꾼들을 많이 제압하려 한다. 소피아의 계획대로. 거대한 주사기를 보고 이상함을 감지한 오고는 앞으로 달려가 두 남자를 공격한다. 한 남자를 기절시키지만 다른 남자는 그에게 화염구를 날린다. 그것 또한 막아낸 후 그를 뺨으로 때리고 키 큰 남자를 들어 올려 먼저 때린 후 질문한다. 키 큰 남자가 크라이가 보냈냐고 묻지만 우고는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를 두들겨 패는 동안 그의 동료는 늑대에게 힘 증강 혈청을 주사하고 늑대는 갑자기 겉부터 녹기 시작하지만 그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 두 남자는 그 괴물이 근처에서 가장 많은 만화를 찾아 흡수하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괴물은 순식간에 두 마법사의 만화를 빨아들이고 우고는 경고 휘슬을 불어 모두에게 알린다. 스벤은 휘슬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에게 싸움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무장을 하고 숲 밖에 모인다. 곧 우고가 한 팔이 없고 심하게 다친 채로 달려와 크라이가 처음부터 맞았다고 강력한 슬라임 괴물이 숲에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녹는 혈청 때문에 슬라임이 된 늑대 유령이 나타나고 스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화살을 쏜다. 마법사들은 늑대 슬라임에게 불과 얼음 공격을 퍼붓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한편 스벤과 치유사는 우고를 확인하러 가는데 우고는 그들이 두 명의 수상한 놈들이 늑대 유령에게 무언가를 주사하여 슬라임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늑대 슬라임은 마법 공격을 받지 않고 나오고 스벤은 물리 공격을 시도하기로 한다. 그는 슬라임을 향해 활을 겨누고 반다스의 화살을 빠르게 발사하지만 늑대 슬라임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스벤은 마법 공격과 물리 공격 모두 슬라임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사냥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슬라임 늑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스벤은 몬스터가 느리니 거리를 유지하고 공격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소피아가 아닌 여자에게 가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슬라임 방지 약품을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약에 닿으면 슬라임이 자폭해야 한다고 말하고 스벤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는 늑대 슬라임을 유인하려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늑대 슬라임이 갑자기 그에게 뛰어듭니다. 스벤은 재빨리 바이알을 땅에 꽂고 옆으로 피합니다. 늑대 슬라임은 바이알에 떨어져 깨뜨리고 약품에 닿자 몸 안에서 여러 번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모두들 이것이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늑대 슬라임은 폭발을 흡수하고 살아남습니다. 스벤은 늑대가 결국 슬라임이 아니어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낙담합니다. 옆에 있는 갑옷을 입은 남자는 크라이가 그것이 슬라임이 아니라 슬라임 같은 생물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스벤은 크라이와 그리버드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시트리가 크라이에게 흰 늑대 굴 담당을 맡게 해달라고 간청한 끝에 도와주러 옵니다.
그녀는 스벤에게 늑대 슬라임을 해칠 수 없는 이유는 그 밀도 높은 만화가 장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에 본 적 없는 이 독특한 몬스터에 관심이 있지만 한번 쳐다보고는 늑대 유령이 어떻게 녹아서 슬라임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녀는 위험한 몬스터에게 다가가 여유롭게 공격을 피하며 그것이 자신의 몸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만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누군가의 실패한 실험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자비로운 죽음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슬라임 늑대에게 작은 병을 던지며 스벤에게 쏘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호크아이는 정확하게 병과 슬라임 늑대의 머리를 쏘아 맞춥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몬스터의 방어력을 무효화하는 반만화 금속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가르크도 전투 장비를 완전히 착용하고 그곳에 도착하고 스벤은 그런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트리는 언니 리즈와 달리 뛰어올 수 없어서 가르크에게 차를 얻어 탔다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으로 스벤의 의문이 풀리지 않자 시트리는 방금 일어난 일과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캠프로 안내하며 아카식 타워와 그 지도자 마스터 마구스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고급 사무직원처럼 생긴 남자들은 마구스가 오래전에 제국 수도에서 추방당했다고 말하고 시트리는 그들에게 추방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 금고가 아카식 타워의 기지이며 나소피아는 그들이 중요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시트리는 이 소녀를 잘 알고 있으며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아카식 타워는 연구를 발견되지 않도록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과 그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막겠다고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 모두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울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모두가 싸움 준비를 하자 스벤의 조수는 시트리가 상당히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소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여 이기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다른 그리버들만큼이나 괴물입니다. 한편 리즈는 크라이의 무릎에 앉아 자신을 놓아주고 시트리를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가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라이는 단호하게 그녀의 떼쓰기를 무시합니다. 화이트 울브즈의 속을 깊숙한 곳 아카식 타워 은신처에서 거물들은 소피아가 남긴 설명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포획된 팬텀들을 하나씩 풀어주라고 적었지만 남자들은 사냥꾼들이 그들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소피아에게 전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여자가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상황을 자신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지시를 무시하고 모든 팬텀들을 동시에 출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동굴 밖에서는 시트리와 다른 모험가들이 포획한 아카식 타워 소속 2명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시트리는 그들의 주인 마구스의 위치를 알려주면 둘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바보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함정 질문이었고 시트리는 마구스가 전체 작전의 배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두 포로에게 쉬운 방법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거부하자 그녀는 진실의 미학을 꺼낸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법전을 엉덩이에 끼고 다니는지 남의 정신을 조종하는 물건을 쓰는 건 불법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시트리는 그들에게 마구스를 잡는 것보다 법이 더 중요하냐고 묻고 가르크조차 그녀의 편을 들어 관리들에게 그녀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이 단지 심리게임을 한 것이며 진실의 미학은 단지 이국적인 과일 마케토레일 뿐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마시고 갑자기 큰 포효가 캠프를 뒤흔든다. 모두 밖으로 나가 거대한 늑대 슬라임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고 이전보다 더 빠릅니다. 시트리는 그것을 파괴하려면 주변 장벽을 분석해야 하고 그러려면 탱커들이 괴물 앞에 서서 공격을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겁에 질렸지만 한 탱커는 그녀의 말대로 하고 괴물은 즉시 그의 방패를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시트리는 마법사들에게 사방에서 늑대 슬라임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근접 공격에 면역이 되게 하는 마법 장벽을 알아냅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파란색 늑대 슬라임이 나타납니다. 모두 당황하여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트리는 아카식 타워의 연구자들의 조직이어야 할 자리에 바보들이 책임자로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공격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두 괴물이 마주친다. 두 괴물은 서로를 때리기 시작하고 시트리는 늑대 슬라임이 만화가 가장 많은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 편을 공격한다고 설명한다. 곧 더 많은 늑대 슬라임들이 그곳으로 와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두 포로는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실패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의 기지 안으로 돌아온 마구스는 이 실수를 저지른 바보들을 질책하며 두 괴물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은 것을 나무란다. 소피아는 통신장치를 통해 그들과 연락하고 있으며 이제 괴물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더 많은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시트리와 가르크가 사냥꾼들에게 합류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바뀌었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마구스 로키는 가르크의 이름을 듣고 당황하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냥꾼들이 그들의 부하 2명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시트리는 조만간 그들의 기지 위치를 알아낼 것입니다. 그녀는 사냥꾼들이 준비를 갖추기 전에 적을 그들의 기지로 유인한 다음 마스터의 비장의 카드로 모두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녀는 악의 포식자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짐승을 배치하여 사냥꾼들을 압도하려고 하지만 아직 훈련 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난 임무를 망친 바보 플릭에게 이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하며 악의 포식자를 제어하여 모든 사냥꾼들을 포위하라고 요청합니다. 플릭은 그녀의 말에 자극받아 마구스 앞에서 사냥꾼들을 기지로 유인하겠다고 맹세한다. 보물 사냥꾼 기지로 돌아와 소피아는 시트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시트리가 항상 경쟁자가 없는 천재였다는 생각에 잠긴다. 시트리는 대단히 의욕적이고 성실했고 소피아는 종종 그녀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갑자기 스벤이 그녀에게 다가와 생각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는 그녀의 슬라임 방지 약이 이전의 몬스터에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슬라임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크라이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야 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는 급히 화제를 바꾸며 두 포로가 그녀를 쳐다보는 이유를 묻는데 그의 생각에는 그녀가 이 수용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소피아는 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스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 직후 시트리는 그 지역의 지형과 만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아카식 타워 기지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모두 놀라고 시트리는 포로들에게 자신의 추측이 맞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반응은 그녀의 이론을 확인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즉시 빨간 머리 연금술사 소피아에게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사냥꾼들은 무슨 말인지 묻고 시트리는 소피아가 자신의 숙적이며 마구스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소피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흔적 이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와 마구스를 사로잡는 것이 아카식 타워를 파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녀는 믿고 있으며 이번에는 소피아와의 앙금을 완전히 청산할 계획입니다. 그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크라이, 리즈, 티노가 기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리즈가 그를 거의 질질 끌고 온 셈인데 크라이는 자신의 유물이 완전히 충전되지 않았고 안전고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로 돌아와서 사냥꾼들은 아카식 타워 기지로 향하고 있으며 못생긴 사냥꾼은 시트리에게 만약 그가 전에 크라이의 말을 믿었더라면 팔이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크라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시트리는 그가 언젠가 시데벨 사냥꾼이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못생긴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해볼 때 크라이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트리는 크라이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토끼보다 약하더라도 그들 중 최고의 보물 사냥꾼일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다음 순간 강력한 번개가 시트리에게 직격합니다. 날아다니는 사자 몬스터를 타고 있는 플릭이라는 자가 누구든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최강 마법을 자랑하며 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냥꾼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내려와 이제 주인에게 자신이 소피아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시트리는 갑자기 일어나 고레벨 보물 창고에서 더한 경험을 했기에 이 정도 마법에는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최강 마법이었기에 플릭은 당황하지만 시트리는 갑자기 스벤에게 물총을 쏘아 순식간에 그를 치료합니다. 그는 플릭에게 돌진하여 기절시킨 후 사자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에게 쉽게 날려버려진다. 괴물이 그를 공격하지만 갑자기 가트가 나타나 도끼로 괴물을 반으로 베고 시트리는 물총으로 모두를 치료한다. 기지로 돌아온 마구스는 바보 플릭이 괴물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데려오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 부하들은 플릭의 필살기가 쓸모없었고 사냥꾼들이 여전히 기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마구스에게 부하들이 사냥꾼들을 막는 동안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는 그 제안에 반대한다. 그는 그들에게 아직 비장의 카드와 소피아가 남았고 둘 다 패배하기 전까지는 기지를 버릴 수 없다고 선언한다. 제자들의 전투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 말하자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마구스는 그들에게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을 명령하고 그의 부하들은 승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편 시트리와 다른 이들은 아카식 타워 기지 입구를 발견하지만
스벤은 준비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크는 그가 바로 모든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트리와 스벤에게 자신을 믿고 동굴로 향하라고 요청합니다. 리즈에게 자신에게 아직 싸움기의 기질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굴을 향해 돌격하지만 아카식 타워 대원들 또한 그들의 비행사자를 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사가 자신의 연구실 안에서 비장의 카드를 작동시키는 동안 시간을 끌기 위한 계략일 뿐입니다. 그가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돌로 된 조각상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면서 거기에서 골렘이 나타납니다. 마법사는 이것이 아카식 타워의 최강의 무기이며 적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골렘은 가르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골렘은 무거운 검을 늙은이에게 휘두르고 늙은이는 그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의 적 전투원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본 아카식 타워의 다른 대원들은 공격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스벤과 다른 공격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날아다니며 모두가 싸우거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두 명의 죄수는 손을 묶고 있는 로프를 자르려고 한다. 하늘을 나는 사자 중 하나가 스벤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지만 그는 스스로 치유하고 친구들에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다. 보물 사냥꾼들에게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리즈가 현장에 도착해 하늘을 나는 사자 중 하나를 초고속으로 때려 쓰러뜨린다. 이제 모두가 리즈가 도와주러 왔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스벤은 그들에게 앞으로 돌진하라고 말한다. 한편 크라이와 티노는 숲속에서 혼자 있다. 크라이는 리즈가 싸우러 달려갔다는 사실에 조금 걱정하며 이제 믿을 수 있는 경호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갑자기 티노가 어떤 존재를 감지한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알리고 근처에 있는 자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야생동물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티노가 감지한 사람들은 아카식 타워의 죄수들이었고 그들은 크라이가 그들을 놓아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크라이는 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여정을 재개하려는 순간 야간 투시경 전원이 갑자기 나가면서 티노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장으로 돌아와 리즈는 나르는 사자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다른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정도로 고전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시트리를 약골이라고 부르고 시트리는 그녀에게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리즈는 언니에게 크라이에게 부탁해서 여기 왔다고 말하고 다시 싸움에 돌입합니다. 그녀는 플래시처럼 움직여 골렘을 공격하지만 예상보다 어렵다. 그녀는 최고 속도로 골렘을 공격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골렘을 밀어붙여 조금씩 부수어 나간다. 가르크는 그녀에게 지고 싶지 않아 도끼로 골렘을 공격하고 충격 지점을 얼린다. 스벤이 조준하는 동안 골렘은 바닥에 쓰러진다. 1초 동안 작동이 멈추지만 다시 재부팅되어 공격적으로 나선다. 가르크는 얼음 도끼를 골렘에게 휘두르지만 골렘은 공격을 피하고 그의 머리 위로 높이 뛰어오른다. 저렇게 거대한 폐기물이 이렇게 민첩할 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6명의 슬픔 중 하나인 안셈을 떠올립니다. 안셈은 골렘과 거의 같은 크기의 골렘보다 더 민첩했죠. 리즈는 이 골렘이 자신의 친구를 본떠 만든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파괴해야 하니까요. 리즈는 공격하려고 뛰어오르지만 골렘은 손을 분리하여 대포를 드러내고 리즈에게 발사합니다. 에너지탄이 리즈의 배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리즈는 원거리 공격에 능숙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리즈는 골렘이 계속 발사하는 동안 계속 달아납니다. 시트리는 여동생의 공격력으로도 골렘을 파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즈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골렘을 공격하여 자신이 골렘을 물리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강력한 연속 공격으로 골렘을 쓰러뜨리고 가크는 골렘의 발을 공격하여 마무리한다. 하지만 골렘은 등에 달린 추진기를 이용해 날아오르고 리즈는 골렘을 이기는 것을 포기한다. 바로 그때 크라이가 도착하여 모두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는 앞에 있는 거대한 골렘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모두는 최강의 사냥꾼이 현장에 도착했으니 싸움이 곧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골렘이 갑자기 크라이를 향해 날아오르자 티노는 두려워서 그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그는 계속 모르는 척 연기하고 갑자기 골렘이 그를 치기도 전에 튕겨져 나갑니다. 골렘은 벽에 부딪히며 힘이 빠지고 모두 크라이에게 이번에는 어떤 비밀 기술을 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라이가 렌즈의 만화가 다 떨어져서 이번 내내 골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티노에게 왜 다들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냐고 묻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싸움이 끝나고 보물 사냥꾼들은 아카식 타워 기지를 급습하여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압수합니다. 크라이는 시트리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시트리는 적절한 시기에 리즈를 지원군으로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직접 아카식 타워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반면
탈출한 두 죄수는 마법사와 기지 전투에서 패배 후 도망친 다른 이들을 만난다. 두 남자는 보물 사냥꾼들 중 빨간 머리 연금술사가 소피아라고 확신하고 그녀가 적기지에 잠입했으니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고 마법사에게 알린다. 하지만 마법사는 크라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그와 싸울 용기가 없다. 그는 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소피아를 불러들이라고 지시한다. 한편 크라이는 가르크와 아카식 타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길 바라는 정보관리와 회의에 참석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에게 솔직히 말한다. 그는 담당자인 시트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요청하고 정보관리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불안해한다. 3년 전 대규모 탈옥 사건이 있었고 모든 증거가 시트리에게로 향했기에 그녀는 2계급으로 강등되었고 직책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가르크가 직접 개입하여 그녀의 무죄를 증명했고 그 이후로 정부 관리들은 그녀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카식 타워의 임시 기지로 돌아와 마구스의 제자들이 나소피아를 붙잡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이냐고 묻고 마구스는 그녀에게 연극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나소피아라고 주장하고 날아다니는 사자가 그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마구스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소피아가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나자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소피아는 그러나 자신의 도플갱어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구스에게 둘은 똑같이 생겼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차이점이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가발과 로브를 벗어 자신이 사실 시트리임을 드러내고 모두가 당황한다. 마구스는 감히 소피아로 코스프레를 했냐고 묻고 시트리는 자신이 그가 아는 소피아와 같다고 말한다. 모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시트리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마구스가 해온 일에 크게 감명받아 아카식 타워에 합류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크게 존중하며 결과를 보고 싶어서 그를 도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마구스에게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크라이가 그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풀어주었고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에게 이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구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누설하지 않았다고 확신시키지만 크라이는 거짓말을 간파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고위급 사냥꾼들을 상대로 그들의 연구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고 대부분 성공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젯밤 골렘이 그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하여 막았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연구자료가 압수되었고 모두 체포될 것이지만 자신은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라는 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찾을 수도 없고 모든 책임은 마구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트리는 조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독특한 붉은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기에 외모를 빌렸다고 말한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쓰러지고 아카식 타워의 제자들이 그녀를 공격하려 한다. 시트리는 나르는 사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모두 물러선다. 하지만 마구스는 강력한 화염 공격을 사용하고 사자는 죽지만 시트리는 미리 대비했기에 무사하다. 그녀는 크라이가 잃어버린 시트리 슬라임을 찾았고 그것이 공격을 흡수하여 그녀를 보호했다. 슬라임이 사자의 몸을 먹기 시작하자 시트리는 만화를 흡수하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법사는 이 말을 듣고 슬라임이 지구 전체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시트리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강력한 마법사인 그에게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마법사에게 황금 슬라임을 막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도망치다 문에서 매우 근육질의 누군가와 부딪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마법사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리고 시트리가 나타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강해지고 싶었지만 골렘을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완용 키메라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위험 감옥을 털고 탈출한 죄수들을 모두 키메라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마구스는 자신이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무자비한 자와 마주했음을 깨닫고 시트리는 가면을 쓰며 그가 자신에게 훌륭한 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키메라가 노인을 죽이고 시트리가 그들의 기억을 지운 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체포된다. 그녀는 자신의 조수의 기억도 지우고 크라이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보고한다. 다음에는 재료를 더 조심스럽게 다루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크라이와 시트리는 아카식 타워 기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 가르크와 정부 대표들을 만나러 간다. 크라이는 아카식 골렘과 물과 운유를 이루는 다른 물건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정부 관리들은 충격을 받고 크라이가 골렘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왜 악의 포식자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크라이는 헬렌 켈러처럼 귀가 매우 예민해서 포식자를 물이라고 듣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들에게 당연히 마시고 싶다고 말하고 모두 그의 정신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리들은 골렘은 아니지만 악의 포식자를 주기로 동의하고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자신의 편에서 협상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비행사자들을 데려오고 그 사이 가르크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크라이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최근 수도에 도착한 크래식 라이트닝이라는 보물 사냥꾼 일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놀드 헤일이라는 유명한 7레벨 사냥꾼이 이끌고 있지만 크라이는 그를 몰라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나온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가르크는 그에게 웃으며 아놀드가 용을 죽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크라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놀드와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하지만 가벼운 손길에도 크라이의 안전반지 하나가 박살납니다. 노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크라이는 곧 있을 그랜드 유물 경매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그는 최고의 희귀 유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여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않았는데 시트리에게 돈을 빌릴까 고민하던 중 안내원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가크의 조카인 클로이라고 소개하며 아까 삼촌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아몬드 오일이라는 새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시트리가 그때 도착하고 그들은 새 남자 아놀드와 그의 일행을 지나쳐 나갑니다. 일족에 도착하자 시트리는 자신과 크라이를 해치지 않도록 가르친 귀여운 아기 멜리스 이터를 보여줍니다. 아기는 크라이에게 뛰어올라 놀지만 그 장난스러운 접촉만으로도 크라이의 안전반지가 작동합니다. 다행히 시트리가 모든 반지를 통과하기 전에 아기를 데려가고 크라이가 그것을 마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아지의 이름을 게토레이라고 짓기로 합니다. 크라이는 더 이상 그 오해를 걱정하지 않는다. 유물을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티의 마법사인 친구 루시아가 던전에서 강력한 보스 몬스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시트리는 그에게 비상시 마법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유물을 준다. 그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지만 시트리는 이것도 가지라고 하며 왼손 약지에 끼라고 한다. 그 후 시트리는 크라이보다 더 즐기는 마사지를 해주고 크라이가 유물의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자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녀는 모든 보물 사냥꾼들을 모아 오늘 크라이가 고안한 마법 수련 기법에 대한 특별 훈련을 한다고 알린다. 그녀는 힘든 훈련이 될 것이지만 완료하는 사람은 루시아와 같은 수준의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들 충격을 받지만 시트리가 크라이가 이 방법을 고안했다고 했으니 그를 믿습니다. 갑자기 라피스와 크리스라는 두 명의 엘프가 새로운 방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크리스는 크라이를 얕잡아보며 자기 언니가 크라이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며 제대로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라피스는 크리스에게 행동을 가다듬으라고 하지만 그녀 역시 크라이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크라이는 엘프들이 수명이 길고 마법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훌륭한 마법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얕잡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피스는 시트리에게 이 훈련으로 엘프들조차 존경하는 루시아 같은 마법사를 누구든 만들 수 있는지 확신하냐고 묻고 시트리는 루시아가 이와 비슷한 훈련 덕분에 강해졌다고 재차 주장합니다. 갑자기 스벤 일행의 마법사 마리에타가 긴장하면서도 먼저 해보겠다고 자원합니다. 하지만 크라이의 유물을 충전하는 것이었는데 마리에타가 아무리 만화를 쏟아 부어도 완전히 충전되지 않아 의외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트리는 계속하라고 말하고 마리에타는 힘겹게 링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트리는 더 있다며 마법 반지를 하나씩 계속 충전하게 합니다. 결국 마리에타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시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의 만화 용량의 한계에 도달하며 그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몸 안의 만화를 모두 소진하면 만화 상한선을 소량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이 방법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엘프에게도 만화 재충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트리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약을 꺼내 마리에타의 입에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마리에타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가 약의 끔찍한 맛에 기절합니다. 시트리는 모두에게 이 약으로 마리에타의 만화 용량이 증가했고 재충전도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루시아가 이 방법으로 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타고난 압도적인 힘이 아니었고 이 약을 많이 마시며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크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루시아가 자신의 유물을 충전한 후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시트리는 엘프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을 자랑하는 종족이 루시아가 한 일조차 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두 요정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시트리는 크라이의 유물이 가득 든 가방과 함께 자신의 키메라를 소환합니다. 크리스는 하나하나 마법을 충전하기 시작하고 다른 마법사들도 힘을 더 키우기 위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후 크라이와 시트리는 리즈의 집으로 가고 이 뻔뻔한 여자는 수건을 밖에 두고 온 것을 잊어버려 목욕탕에서 나옵니다. 시트리는 크라이가 누나의 나체를 보기 전에 그의 눈을 가리고 약간의 실랑이 끝에 크라이는 리즈에게 자신이 그녀와 시트리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리즈는 그 말에 크라이를 껴안으려 하지만 시트리가 막고 그 후 크라이는 티노에게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데 리즈와 시트리는 계속해서 서로 다툽니다. 시트리는 여동생에게 술게임을 제안하고 그녀가 보지 않는 사이에 술에 약물을 탄다. 하지만 크라이는 그들의 술통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시트리는 약물이 탄 술을 마시게 된다. 그로 인해 시트리는 금방 취하고 자신을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에 불과하다고 여긴 크라이에게 화를 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기억하는지 묻고 그 후에는 몸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리즈가 그녀를 덮쳐 땅에 눕힌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고 보물 사냥꾼 중 한 명이 성질이 급한 아놀드라는 남자와 부딪힌 사실이 드러난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용사이자 7급 보물 사냥꾼이라고 모두에게 말하며 그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합니다. 리즈와 시트리는 이제 그에게 호기심을 느낍니다. 아놀드는 거만하게 행동하며 여관 주인에게 술과 여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리즈가 다가와 그의 두 가지 요청을 모두 들어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아놀드는 그녀를 꼬마라고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리즈는 그에게 술을 붓습니다. 모두가 경악하고 그러자 격분한 리즈는 주전자를 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짓밟으며 그를 약하고 7급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아놀드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크라이가 와서 리즈를 데려가고 그녀의 술 취한 행동에 대해 아놀드에게 사과합니다. 다음 날 에바는 크라이에게 어제 리즈가 폭행한 사냥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들의 무리에서 선빵을 쳤으니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 아놀드와 그의 일행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놀드는 분명 번개 용을 쓰러뜨렸고 그를 적대해서는 안 된다고. 크라이는 리즈의 공격만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에바에게 아놀드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고 다크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놀드와 번개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크라이는 갑자기 그 용을 제대로 구우면 정말 맛있겠다고 말한다. 용의 몸 전체가 귀한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먹지 않을 거라는 에바의 충격적인 반응이 돌아온다. 크라이는 시트리가 한 번 용 스테이크를 구워줬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번개 용이 얼마나 맛있을지 계속 횡설수설하다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에바에게 말한다. 반면 아놀드의 부하들은 술집에서의 대우에 화가 났지만 그는 리즈가 정말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없어서 부하들을 데리고 길드로 간다. 거기 접수원은 그들에게 술집에서 심하게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의하러 온 거냐고 묻는다. 가짜 조스케 헤어스타일 남자는 항의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보스를 공격한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왔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가르크가 와서 아놀드에게 그가 찾는 여자의 이름은 리즈이고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조용해서 별명이 억눌린 그림자라고 말해준다. 아놀드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가르크는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아놀드 일행이 곧 도시에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리즈의 보호자에게 경고했지만 아마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부하들은 상관을 잊어버린 것에 더욱 분노하고 가르크는 그들에게 그들이 바에서 크라이를 봤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태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크라이는 사실천의 계략이라는 8레벨 보물 사냥꾼이라고 말한다. 부하들은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리지만 가르크는 크라이가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착하게 굴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리즈를 잘 통제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러고는 크라이가 그들을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낸다. 번개 용이 정말 맛있다고 적혀 있고 아놀드가 그에게 가져다 줘야 한다고. 가크는 그 말을 듣고 떠나지만 이제 아놀드는 격분하여 그 메시지를 모욕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싸움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크라이는 에바에게 시트리에게 진 빚이 10자릿수에 달했다고 말하고 에바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다. 크라이는 에바가 진정하기를 기다린 후
시트리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에바를 감옥에 가두는 것인데 그러면 빚의 문제가 사라지지만 크라이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해결책은 에바를 신부로 맞는 것인데 그러면 가족 내 지출이 되어 빚이 없어진다.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인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하지만 에바에게 화내지 말라고 모든 빚을 갚겠다고 말한다. 에바는 그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으면 파티 수입으로 시트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경매가 다가오니 어려울 거라고 말한다. 한편 아놀드의 부하들은 크라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과 임무가 너무 지루해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려준다. 그들은 기지로 돌아와 아놀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아놀드는 이것이 모두 허튼 소리이며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크라이가 8급 사냥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는 크라이가 파티를 지휘해서 그 계급에 오른 전략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놀드는 크라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 같은 7레벨 전투원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크라이는 햇볕을 쬐며 빚을 잊으려 애쓰던 중 티노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발코니로 뛰어든다. 티노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간절히 묻고 크라이는 농담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티노는 실망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저금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크라이는 시트리에게 10자릿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다. 티노는 충격을 받지만 크라이가 시트리와 결혼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시트리가 크라이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피를 토한다. 크라이는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기분을 풀 겸 산책을 가자고 한다. 가는 길에 티노는 고급 금고에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물을 찾자고 제안하지만 크라이는 그렇게 하다 죽고 싶지 않다. 한편 아놀드와 그의 일행은 그의 클랜 건물을 찾고 있으며 그가 혼자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크라이는 그들을 술집에서 기억하고 그 남자들은 그를 때리려고 한다. 티노는 그들에게 덤벼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으니 비켜달라고 한다. 갑자기 크라이는 리즈가 한 일에 대해 일행에게 사과하고 원한다면 무릎을 꿇겠다고 한다. 티노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지만 크라이는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고 말하며 입을 다물었다. 티노는 스스로 풀어준 뒤 크라이가 자신들처럼 약한 자들을 실수로 죽일까 봐 싸우지 않는다고 일행에게 말했다. 크라이는 티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티노는 계속 아놀드의 일행을 모욕했고 이는 아놀드를 몹시 화나게 했다. 아놀드는 평화적으로 끝내자는 크라이의 제안을 거절했고 크라이는 어차피 싸울 거라면 과감하게 싸우자고 말했다. 크라이는 중앙가로 나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자신의 일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한 남자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고 크라이는 그에게 헌터 A라고 부르며 참을성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크라이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아놀드는 그녀에게 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크라이에게 운과 친구들의 힘으로 8레벨까지 올라갔지만 사실은 혼자서는 매우 약하다고 말하며 맞섭니다. 티노는 그 말에 발끈하며 아놀드에게 주인을 헐뜯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놀드는 그녀의 눈빛 속 불꽃을 보지만 그녀가 아직 자신의 잠재력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티노는 크라이에게 그의 명예를 위해 싸울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어릿광대는 그녀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아놀드는 크라이가 여자애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크라이가 똑똑하게 행동하지 않고 여자애를 멈추지 않자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티노가 원한다면 그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한다. 티노는 아놀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놀드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동안 크라이는 자신의 부족에서 강한 사람이 올지 주위를 살핀다. 티노는 그에게 자신을 바라고 말하고 크라이는 그녀가 노력을 하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응원한다. 이 말에 아놀드는 격분하고 티노를 땅에 내리치며 크라이에게 도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는다. 크라이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누구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루시아가 준 특별한 유물을 꺼내 아놀드를 제압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루시아에게 적을 해치지 않고 제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광역 마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때를 떠올린다. 루시아는 불가능한 요청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크라이에게 꼭 필요한 마법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는 그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아놀드와 그의 부하들을 땅에 고정시킨다. 아놀드는 그가 마법사냐고 묻지만 크라이는 자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티노를 마법 효과에서 해방시킨 후 아놀드에게 다시 싸우고 싶다면 자신이 족장에게 도전하는 것이므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다시 도전하기 전에 그의 부족에서 가장 강한 세 파벌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그 파벌들은 아크와 스벤 같은 강자들이 이끌고 있다. 아놀드는 그를 저주하지만 마법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 그 후 크라이는 티노를 데리고 디저트를 먹으러 가고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티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크라이는 그에게 빚을 갚기 위해 귀중한 유물이 있는 금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그를 위해 유물을 가져오겠다고 한다. 하지만 티노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